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평화헌법 제9조에 따라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을 때 방어만 할 수 있을 뿐 육해 공군뿐 아니라 그 외 어떤 군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일본은 치안 유지 및 자국 방어를 위한 자위대라는 조직을 둠으로써 군대의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육군자위대, 해군자위대, 공군자위대 모든 분야의 자위대를 두고 있지만 그중 가장 덩치가 큰 자위대이면서 일본이 급격히 전력을 끌어올리는 분야가 바로 육군자위대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육군자위대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선언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다라는 이 말이 아무래도 일본을 두고 만들어진 말이 아닐까 합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직전 7월 13일 일본 방위성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는 한국군이 독도에서 실시하는 독도 방위훈련이 불법이라며 맹비난하는 내용을 삽입하는가 하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는 자국 영토를 표기하면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나타내는 등 지속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일본이 며칠 전에는 상당히 신사적인 모습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연임을 포기하며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스가 총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넓은 황무지에 전차들이 무지막지한 포탄을 발사하면서 뿌연 먼지 속을 달립니다. 치안 유지를 위해 이만큼의 전차나 무기가 필요할까 싶지만 일본 육상자위대는 치안 유지라는 명목으로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본 육상자위대가 9월 15일부터 11월 하순까지 실시하는 레이와 3년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육상자위대가 트위터에 게재한 영상입니다. 이 훈련은 1993년 이후 약 30년 만에 육상자위대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30년 만에 열리는 훈련, 그리고 육자대 모든 부대가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선이 집중됐을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훈련은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시작해 최남단에 가까운 나가사키를 아우르는 일본 전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을 가정해 육자대의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육자대가 디지털 지도로 수호 지역을 표기하면서 최북단 홋카이도, 중부 센다이, 수도 도쿄, 남부 교토와 나가사키까지 콕콕 집었지만 일본이 그토록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는 배제시켰습니다. 이 영상이 한국에 공개되면서 한국 언론들은 드디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육자대 예하 일본판 해병대라고 불리는 수륙기동단은 사실상 육자대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실시하는 훈련 중 가장 중요한 훈련이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을 외국군이 점령한 것을 가정해 실시하는 도서 탈환 작전이기 때문이죠. 2019년 3월에 창설한 이 수륙기동단은 일본이 중국이나 러시아, 한국 등과 영유권을 다투는 멀리 떨어진 섬을 지키기 위해 창설됐는데 육자대가 30년 만에 실시하는 훈련에서 독도를 작전 지역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핵심이라는 육상자위대가 훈련 지역에서 독도를 제외했다는 사실에 한국 언론 및 해외 반응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이 같은 육상자위대의 행동은 자위대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개입, 즉 연임을 포기한 스가 총리가 자위대 참모진들과 가진 국방회의에서 한국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참모진의 충고를 스가 총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관계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내놨습니다. 얼마 전 미군이 20년간 공들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한 이유도 탈레반이라는 인정하기도 싫은 무장단체 때문에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돼도 기어코 꽁무니 빠지게 탈출한 이유도 결국은 미국이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라는 새로운 적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철수 직후 열린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국익 없이 싸우는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새로운 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철군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즉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는 탈레반을 굴복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극심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까지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지만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 그것이 군사력이든 자금이든 투입하는 것이 1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파트너로 가장 가까운 우방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를 선택했는데요. 호주에게는 얼마 전 무려 60년 만에 최초로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준다면서 중국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도록 격려했고, 중국을 지척에 둔 한국과 일본에게는 둘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붙잡아 두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은 일본입니다. 한국인들은 누군가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한없이 선량한 민족입니다만,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지켜냅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외세의 침입에 굴복하지 않고 현재까지 한반도에 살아남은 이유도 외부 침략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독도를 두고 먼저 한국을 자극한 것은 일본이며, 영토를 빼앗긴다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지라 한국인들은 일본과 전쟁을 감수하더라도 독도를 지켜낼 각오를 다지고 있죠. 만약 이 상황에서 일본이 그동안 미안했다, 더 이상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독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화해해줄 아량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파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스가 총리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제발 한국과 잘 좀 지내라면서 일본에 압박을 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28일 새벽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미우리 신문 등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전화에서 강제징용 판결 및 위안부 문제 등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의 핵심을 주제로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만약 바이든이 일본의 편을 들어줄 요량이었다면 굳이 일본이 껄끄러워할 문제를 꺼내지 않았을 것인데,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한국하고 관계 좀 개선해라는 의미였을 것임은 굳이 녹취록을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두 정상의 대화는 외부로 절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사카이 미나부 일본 관방장관은 관련 질문에 대해 외교상 주고받은 이야기이므로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일본 언론들도 바이든이 한일 관계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압박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 아사히 신문도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엇갈린 부분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살펴보자면, 일본은 한국의 제주도나 울릉도, 거문도 등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지만 유독 독도에만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꾸 영토라고 주장하는 생뚱맞은 행동에서 일본인 특유의 집요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궁금합니다. 독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까지 지정하면서 지속적인 분란을 일으키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2005년 3월 16일 시네마현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 분란이 시작됐는데, 이는 일본이 60여 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물입니다.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날로부터 60여 년 전인 1951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약 7년에 걸친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겪은 후 1951년 9월 8일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실질적으로 연합국을 이끈 미국과 영국에 의해 전쟁 패배 이듬해로부터 초안이 작성됐으나 1951년까지 무려 20차례에 걸친 수정을 거쳤습니다. 최종본 제2조 A항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7년 3월 19일자 초안부터 1949년 11월 2일자 문서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기되어 있었으나 12월 8일자 문서에는 일본 영토로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8월 7일자 초안부터는 아예 독도가 빠져버리죠. 그렇게 최종본에서는 독도가 빠지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 포함됨으로써 일본에게 영토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조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한국은 일본에서 분리되는 모든 도서를 열거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한국의 도서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뿐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독도는 한국 영토가 맞다고 주장하고, 일본은 조약에 독도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들어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일본이 로비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이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져간다면 한국과 일본의 모든 관계가 파탄나기 때문입니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국교 정상화가 시행됐습니다. 물론 이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분쟁 해결을 위한 공문도 교환해 한국과 일본이 한 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문에는 조약을 맺었음에도 분쟁이 발생하면 외교상 루트로 해결하되 그도 안 될 경우 제3국을 세워 조정하자고 합의문을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면 첫째, 당국이 합의하거나 그도 안 되면 제3국을 세워 해결하자고 했지 국제사법재판소라는 제3의 기관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면 일본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며 한일 간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체결 당시에도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면서 한국의 고유 영토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일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당시 이 문제 때문에 일본 국회가 일본 정부에게 어마어마한 비난을 쏟아냈었고 당시 사토 수상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 일본이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일본이 제소 전략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제소가 이루어진다면 한일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사태로 빠집니다. 아무리 독도가 탐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무모한 전략을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얼마 전 육상자위대가 대대적으로 공개한 영상에서 독도를 제외한 상태로 훈련 및 작전 지역을 공시했습니다. 물론 이 하나로 일본이 완전히 독도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스가 총리가 국방회의에서 독도를 포기한다는 말을 했다는 뉴스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의 과장된 해석일 수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일본의 그간 행태를 보았을 때 언제든 다시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차곡차곡 준비해둬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